이재훈 모기씨 네 번째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 6개 부분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나무주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 바로 더 파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선생님께서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조만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나이를 추측하지 마세요. 당신도 곧 다칩니다. 네. 가족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지만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이제 아내의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의 가족들은 좀 그 가족력에 대한 걱정이 항상 좀 있더라고요. 아내분은 영화를 보시면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네요.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이게 개인적인 경험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알코올성 단기 기억 상실, 술 많이 먹고 깜빡 필름 끊기는 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경험들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아니 저도 못 해봤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치매를 가진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볼 필요가 없이 그냥 기억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면 저는 훨씬 더 공감대가 넓어질 것 같고요.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함께 봐도 될 법한 그런 영화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할 더 파더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줄거리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인데 영화는 자기가 보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줄거리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줄거리를 알고 보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영화이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게 일종의 반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면 앤서니라고 하는 노인이 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딸하고 같이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노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림이나 이런 위치가 바뀐다든가 소품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가 바뀐다든가 심지어는 나중에 가게 되면 뭐 문의 위치가 바뀌고 집의 구조가 바뀌고 네.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거 뭔가 스릴러다. 이거 스릴러야. 서스펜스. 네. 그 다음에 중간이 넘어가고 사람이 바뀌면 이거 호러야, 호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게 무슨 영화지? 라는 생각으로 보게끔 만드는 그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의 이런 어떤 변화, 어떤 이런 환경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네.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드렸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줄거리. 줄거리 지금 말씀해 주셨나요?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영화를 보십시오. 네, 영화는 플로리앙 젤레르 감독의 입봉작이에요. 네. 어떻게 입봉작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의 희곡 작가이면서 뛰어난 희곡 작가죠. 소설가입니다. 네. 프랑스에 4대 문학상이 있다면서요. 4대 문학상 중에 하나가 엥테랄리에 상이라는 상인데 발음 잘해요. 엥테랄리에 네, 상이라는 네. 상인데 그 상을 또 받았고 동명 희곡인 아버지 이게 원래는 연극 작품이었대요. 이게 연작인데 네. 어머니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그 다음에 또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이 영화화하지 않을까. 왜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영화화가 잘 돼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연작들이 또 이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박근영 배우 주연으로 초연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예, 연극으로. 연극으로. 네, 맞습니다. 혹시 연극은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연극 같은 경우에도 영화도 이게 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들 사람들이 많이 못 보지만 연극 같은 경우에도 보통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대중적인 네. 연극들은 굉장히 주목을 받지만 네. 유럽 쪽에서 굉장히 작품성 있는 작품들은 한국에서 초연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그 평론가 일부 분들만 관심을 갖게 보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죠. 네. 파급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영화가 훨씬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네.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작가도 연극 매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매력대로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본인이 경험한 거고 네. 이게 영화화 됐을 때 어떤 그 느낌들을 관객들한테 줄 수 있을까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고 보는 게 좋겠죠. 젤레리 감독이 이 각본을 쓸 때부터 안소니 호킨스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합니다. 그 동명 희곡 같은 경우에도 네. 희곡을 쓸 때에도 이 사람은 당대의 이 역할의 최고의 배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어머니도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중견 배우 네. 캐스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프랑스에서 초연했을 때도 그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고 그 배우한테 요청해서 그 배우가 연극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의 연기 역량이 자기의 작품을 살리는데 결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군요. 네, 그래서 영화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고. 앤소니 호킨슨이 이 작품의 주연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딸과 이제 안소니가 같이 병원에 가는 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고 또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씬이 있는데 그때 1937년 12월 31일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안소니 호킨스의 실제 생일, 본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더 그 역할에 캐릭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각색상과 연기상을 받았어요. 네. 먼저 각색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 무대에서 카메라 앞으로 무대를 옮긴 거잖아요. 이제 박준현 선생님께서는 연극 해설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희미해지는 어떤 그런 기억, 주인공 안소니의 희미해지는 기억을 더 시각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품을 많이 놔뒀다가 소품을 하나씩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극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배우들만 서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시각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하고 영화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네. 저는 이제 연극에서는 평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영화에서는 해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현 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자꾸 암시를 하면 사람들이 짜증나요. 보고 있으면서. 근데 이제 연극은 이 공간 자체가 무대가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재현적인 어떤 것으로 채워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기에는 매체하고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극 매체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대 위에 중요한 핵심 소품들을 위치 지었다가 그게 이제 사라져 가면서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주인공인 안소니에 깊게 몰입하면서 안소니가 된 것 같은 상상력을 가지고 같이 호흡을 따라가면 그 연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못 따라가고 저거 왜 없어져? 저건 뭐 그냥 텅 비어버리네? 뭐야 이게 뭐지? 이래버리면 이제 연극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따라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에 비해서 영화 매체는 아시는 것처럼 재현 매체거든요. 그렇죠. 보여줘야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영화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이 안소니 그 본인이 경험하는 물건이 사라지고 그리고 집이 바뀌고 그 다음에 벽의 색이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연극에서는 벽의 색을 막 바꾸게 만들어주고 갑자기 뭐 집의 구조가 바뀌고 갑자기 사람이 뭐 갑자기 얼굴이 바뀌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영화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현을 통해서 주인공인 안소니의 마음에 어떤 매체가 더 깊게 들어가는가가 결국에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람 또는 관극의 포인트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공간에서 두 사람, 주인공 안소니와 딸 앤의 관계를 그리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연극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지만 동시에 상당히 영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렇죠. 카메라 앞으로 가져와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부분에 카메라를 비추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영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특히 이제 그 심리적인 그 부분을 묘사할 때 네. 영화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이 카메라가 우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미묘한 눈의 떨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군, 아니면 뭐 다른 감정을 품고 있군,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클로즈업을 확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묘한 눈빛의 어떤 떨림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로즈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지만 무대는 어떻게 줌으로 눈으로 관객들이 갈 수가 땡겨가지고 없습니다.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관객들이 그 감정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체 자체의 속성이 다르고 그 속성이 다른 걸 그에 맞춰가지고 영화는 영화대로, 연극은 연극대로 성공적인 연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플로리안 젤러리 감독은 정말 천재적인 감독이 아닌가라는 그런 영화를 몇 개 못 찍었기 때문에 일단은 연극에서는 검증된 연출이고 네. 또 작가이고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처음 작품이지만 이미 그 상을 수상하면서 그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씬마다 가구의 위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인팅의 종류 이런 거 싹 다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안소니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그 치매 환자의 경험을 관객들이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연출이 좀 탁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이 영화는 연기상도 받았습니다. 주연상. 네, 이건 뭐 안소니 호킨슨의 인생 연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 그 연기할 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딱 한 장면이다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클로즈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클로즈업을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서 해주면 이제 관객들은 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감독이 클로즈업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클로즈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기 안으로 저도 들어가면서 그게 빠져든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제가 확대해서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왼쪽 눈의 미세한 떨림 이런 게 당연히 클로즈업에서 보여주지 않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정말 이 사람의 탁월한 연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소니 호킨슨이 이번에 아카데미 뭐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 거의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더 파더 한 편을 보면 안소니 호킨슨의 연기 여정을 한 번에 다 압축해서 집어넣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자기 욕망을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기품이 있는 그런 어떤 연기, 또 리오왕에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오만한 어떤 권위, 권력, 여기에서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가지고 그 처참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 또 무엇보다도 양들의 침묵의 그 광기. 그러니까 이 안소니 호킨스의 인생 연기의 여정을 이 작품 안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걔 마지막 장면에 안소니 호킨슨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놔버리고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장면, 거기에 이제 울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 노 배우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또 영화를 통해서 봐왔던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이렇게 엄마 하고 부르면서 우는 모습에서 어떤 게 영화고 어떤 게 저 노 배우 본인인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그것까지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연기를 했던 거죠. 저한테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물어보셨는데 네. 인생 연기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엄마죠, 엄마.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안소니 호킨슨의 광기는 양들의 침묵에서 우리가 볼만큼 봤고요. 정말 광기의 극을 우리가 보고 리어 왕에서 또 권위적인 그 오만, 그 교만, 막 정말 하늘을 찌르는 권력 이런 그 부분도 우리가 볼만큼을 다 봤거든요. 한 번도 이 배우의 모습에서 보지 않았던 아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울음이 나오는데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도 그 장면을 찍을 때 모든 스태프들하고 감독이 같이 울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몇 번 NG가 계속 났대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안소니 호킨슨이 자기 엄마를 상기해내고 그때 엄마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시점을 상기하면서 몰입해서 그 연기가 나왔는데 그 순간에 뭐 모든 배우들이 또 스태프들이 같이 울컥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저는 지금도 막 울컥해요.